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예, MBC 박성재 전 사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인터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반가운 김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언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물어보지 못했는데 네. 오늘 좀 그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MBC를 날리면 이 책을 주셨는데 이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독파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책도 예. 그렇게 잘 쓰십니까? 아니요, 뭐 방송 기자들은 원래 글을 좀 잘 못 쓰죠. 쉽게 쓰잖아요. 아주 참 네. 잘 읽었고 예. 글발도 참 좋으시구나 그런 그 추천사를 누가 썼던데 제가 동감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이제 우리 박성재 사장의 어떤 험난했던 시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 있었고 또 공영방송 MBC를 이끌면서 했던 일들 네. 이런 것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만두면서 있었던 현 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봤는데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네. 왜 이렇게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 한번 좀 얘기를 좋죠. 해봤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예.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박 사장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방향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동관 씨가 결국은 다 이동관 위원장이 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동관 위원장이 보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캠프 시절부터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인수위에서도 고문으로 있었고 특히 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문이라는 자리로 들어갔던 이유가 방통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나중에 다 분석이 됐거든요. 예. 인수위원이면은 방통위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그래서 일부러 고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잠깐 옆으로 뺐다가 방통위원장을 시킨 거다. 특보. 저는, 예. 특보를 거쳐서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이 2007년 8년 그때 MBC, KBS 문제를 최시중 방통위원장하고 이동관 대변인 홍보수석이 이렇게 컨트롤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한 방송 장악을 이번에 완수하겠다. 그런 이제 큰 그림. 이라고 그래요.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두 번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 노하우가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방통위원장 하려면 이걸 안 해야 돼. 이런 네.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보시는데 제가 네. 그 부분 공감하는 게 이번에 KBS 사장 바꾸는 것도 보면은요. 지난번에 MB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는 걸 보고 네. 이걸 그 옛날에 그 시행착오 경험을 그렇죠.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구나.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MB 때 KBS 사장을 캠프에 있던 분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이번에 KBS 사장 새로 박민 예. 그 문화일보 출신을 임명할 때 캠프에 안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캠프 활동을 안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도 이건 논란이 될까봐 미리 좀 아껴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이제 특히 뭐 외부에서 그 보수 신문 출신을 했다는 거는 다시 말해 KBS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KBS 출신은 그렇죠. KBS를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갖고 가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이슈가 터졌을 때 KBS 출신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진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이 났대요. 이동관 위원장한테. 음. 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즉 KBS 출신은 시켜봤자 KBS를 장악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사장이 KBS를 장악하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정권이 정부가, KBS를 장악하는 정권이. 데. 예전에는 그 자기하고 뜻이 통하는 그 출신의 방송사 출신의 인물을 캠프 출신이던 뭐 간에 임명했지 않습니까? 낙하산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KBS 전체를 완전히 해체시키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KBS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 잔인하게 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고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MBC도 아마 비슷한 운명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한번 전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먼저 KBS를 잔인하게 손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수신료로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KBS는 뭐 억대 연봉이니 뭐 무슨 무보직자가 맞느니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 구조조정과 함께 그 구조조정의 명분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ETV 민영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ETV 민영화는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법에 지금 KBS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지만 결국 목표는 그렇게 갈 거다. 지금 말들을 많이 하지만 KBS나 MBC를 싹 모원하고 싶은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게 네.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MBC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YTN 민영화 사례를 예. 보면 앞으로 보입니다. 유진이라는 그룹이 3,200억이라는 돈을 써서 YTN 지분 30%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경영권과 함께. 즉 물론 KBS하고 YTN은 이제 레벨이 좀 다른 방송사지만 KBS나 MBC 정도의 방송을 갖기 위해서 뭐 몇 조까지도 투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종편이나 민영방송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그런 식으로 순치화하는 그런 손안대고 코 푸는 작전이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KBS나 MBC 같은 양대 공영방송을 만약에 민영화로 하려고 마음먹고 한다면 네. 당장 재정적 돈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10대 기업 정도 돼야 그걸 어떻게 거의 인수가 가능하지. 그럼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요새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기업을 민영화할 경우에 그 기업의 자산을 이제 평가할 거 아닙니까? 가치를. 예. 그러면 이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이 송신소라든가 뭐 지역에 있는 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같은 나 파라마운트 같은 회사를 컨텐츠 회사를 만약에 누가 M&A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부동산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거든요. 이 저작권, 그렇죠.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IP가 어마어마한 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KBS, MBC는 굉장히 MBC만 해도 60년이 넘고 KBS도 7, 80년 정도 되지 않나요? 그동안에 쌓여온 IP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몇 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예. 근데 민영화를 이제 예. 시도하려고는 할 거 아닙니까? 하죠. 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되면 지금 옛날식으로 사장이 어떻게든지 간에 망쳐놓는 정도까지는 가겠죠. 예.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거는 총선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총선에서 지더라도 KBS를 최대한 힘을 빼놓으면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힘을 빼놓는다는 게 수신료 가지고 힘을 빼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KBS에 대한 출신이 아닌 사장을 보내서 KBS의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고 내부 분열이 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뭐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자기 출신 사장이 오면 포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리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장이 오면은 자기가 하려는 대로 하는 간부들만 데리고 회사를 이끌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부 분열이 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아마 망가지게 그런 어떤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일단 콘텐츠가 망가지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겠죠. 뭐 벌써 지난 몇 년간의 편파 방송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그 박민 사장 후보의 공약을 보면 또 뭐 시사 방송을 중단하고 외부 출연자를 다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총선까지는 KBS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는 거의 마비 상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민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은 KBS를 망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은 정상화라고 표현하겠죠.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힘을 뺀다는 뜻이죠.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예. 근데 KBS 사장은 이제 해임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기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 기각이 됐죠. 예. MBC 방문진은 또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같은 판사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해임 사유가 좀 다른데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법원 입장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분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 논란을 보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편하거나 예.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혹은 자기들을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반론의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짜 뉴스라고 할 때 전 세계 언론들이 가짜 뉴스 문제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허위된 그런 어떤 정보를 뉴스로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뭐 참 어린아이들을 참수했다는 예.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짜 뉴스라고 하지. 바이든 날리면을 가짜 뉴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녹취가 있는데 이 녹취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타이틀이 프레임이 사람들한테는 먹히거든요. 자기 예. 진영 지지자들한테는 우리 대통령 내가 지지하는 우리 대통령을 언론이 가짜 뉴스로 공격해 때려잡아야지.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 민주당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것이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도출됐었고 그게 언론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무산됐지만 어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의 힘을 얻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언론을 순치시키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게 요새 많은 나라들의 어떤 권위적인 지도자들이 쓰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런 수법을 썼죠. 예. 근데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언론 때려잡기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뉴스를 소비하는 플랫폼이 포털하고 유튜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즉 TV를 직접 메인 뉴스를 TV를 직접 보시는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고 예. 신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잡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신문 뉴스든 TV 뉴스든 유튜브와 인터넷에서는 활발하게 소비됩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자체가 바뀐 건데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는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인터넷 언론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인터넷 언론이라는 게 무슨 TV나 신문을 하지 않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오마이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뉴스가 소비가 되면 인터넷에 뉴스를 공급하는 모든 언론사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일인 방심위원장인가한테 조중동 뉴스도 뭐 이게 포함이 되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포함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 포털과 유튜브라는 공간에 어떤 포털 사이트와 이 유튜브 운영하는 구글 같은 데를 공략하는 그런 거기를 컨트롤해서 외곽을 때리는 그런 언론 통제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유튜브로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스픽스도 이제 구독자가 58만 명을 넘어서고 스픽스를 통해서 시사 정보 많이 얻는다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유튜브 방송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제가 언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도 좀 옛날에 해봤고 그냥 경험으로는 유튜브라는 이름은 다른 플랫폼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렇게 유튜브 형태로 가는 거는 대세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론 산업이 유튜브를 통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요 비슷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더 등장할 것이다라고는 저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유튜브의 문제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일종의 정글이잖아요. 언론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유튜브 하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튜브를 뉴스나 유튜브 언론을 만드시는 분들이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TV나 이쪽은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허가를 받으면 쭉 가지만 유튜브는 너무나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선정성 또 뭐 자극성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돼 있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유튜브 자체가 또 뭐 이렇게 기레기라는 어떤 비난을 그런 받을 수도 있다. MBC 사장으로 계실 때 그런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네. 몇 층인가? 뭐 13층인가? 예. 6층인가? 14층. 14층. 예. 그건 유튜브 전문이었습니까? 14F. 예, 14F. 14F라는 유튜브 전문 정보 채널을 만들었죠. 그때 만드신 예, 거죠? 후배들이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잘해보자 하고 했었죠.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새로운 시장이다. 그리고 네.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인데 네. 이렇게 MBC 사장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셨을 텐데 스트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앞으로 전부 이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는 굳건할 거야? 어느 쪽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C는 더 이상 지상파 채널이 아니다. 지상파 TV가 아니다. 지상파 채널을 소유한 컨텐츠 그룹이다. 이렇게 가자라고 예.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상파 플랫폼에 낼 건 지상파에 내고 유튜브에 낼 건 유튜브에 내고 그다음에 OTT에 낼 거는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낼 거는 거기다 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게 약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서 뭐 피지컬 100 같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한 거죠. 유튜브도 MBC의 유튜브 매출이 작년에 500억입니다. 아마 유튜브 내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매출로 따지면 MBC가 거의 최상위권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 일찌감치 유튜브에다가 좀 저희가 했는데 그렇다고 유튜브가 뭐 막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의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크니까. 네, 네. 그러나 유튜브를 놓을 수는 없죠. 놓으면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데 혹은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유튜브는 메인 프로그램을 보조해주는 홍보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건 넘어섰다. 유튜브하고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상파도 송출하는 컨텐츠 그룹이다. 그렇죠. 예, 네. 참 그 인식에 제가 무릎을 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 대충 이제 그림은 좀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총선까지 가봐야 그렇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총선에서 국민이 그거 아니거든.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동력이 없을 거고 아마 뒤로 다시 돌아가 이런 상황도 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네. 예. 지금 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요 핵심은 결국 KBS, MBC, EBS 사장을 경영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맨날 낙하산 사장 논란 일어나고 누구 해고되고 파업하고 이런 걸 그만하자. 예.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장과 경영진이 등장하게끔 아예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게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나온 게 국회 추천은 한 5명 정도로 하고 뭐 방송 현업 단체들이 추천하고 학계에서도 추천하고 해가지고 한 20여 명으로 만들어보자 이사들을. 예. 저는 이 법이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80점은 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럼 또 방송을 잘 아는 예. 뭐 꼭 그 회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거를 무슨 뭐 노영 방송을 계속 유지하려는 뭐 획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거부권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책을 읽다가 그 부분 제가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청문회 하면서 보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나 뭐 그렇게 블랙리스트 만들고 간섭하고 이런 거 없다라고 부인하고 유인촌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인하는데
수사를 했더구만요. 예, 근데 예. 그 수사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할 때 국정원 수사를 했고 그 국정원 수사 책임자가 한동훈 3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그 MBC와 KBS 장악 문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영포 빌딩? 예. 예, 영포 빌딩을 한번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예. 그 창고에서 나온 문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소위 까지면 안 되는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KBS, MBC를 이렇게 장악해야 된다라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상의했던 그런 문건들이 대다수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동관 수석에 의해서 당시 김재철 사장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그 국정원 이 직원들이 검찰에 진술을 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궁금한 게요. 우리 박성재 사장과 저는 그때 당시에 KBS, MBC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이동관 씨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겪었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구속이 안 됐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그렇죠. 네. 왜 저랬는데 구속이 안 됐을까도 궁금했고 궁금하죠. 네. 이제 와서 구속 안 시켰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면서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궁금한 점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알 텐데 네. 왜 그런 사람을 썼을까? 그렇죠. 그게 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 MB계 사람들이 대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그 사전 작업에 일찌감치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언론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뭔가 이 그림을 만들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예, 그러면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MBC, KBS는 좌파 노영 방송이야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학습을 시켰다고 보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주입시키고 소위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저는 이동관 씨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이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렇게 김재익 수석한테 맡겼다고 네, 그러던데 네. 그러면 이번에 언론은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맡겼을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예, 뭐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시키려고 뭐 학폭도 터지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방통위원장을 강행한 것을 보면 아마 이동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동관이면 반드시 이 방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볼 때 말 안 듣는 자기들 24시간 욕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뭔가 네. 대우가 달라요. 그렇게 네. 저는 이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학폭을 하는 자녀들이 많은가도 궁금한데 어떤 학폭은 금방금방 정리하고 그렇죠. 이동관 학폭은 봐주고 왜 그런지도 잘 이해가 학폭 안 내용으로 가요. 따지면 이동관 자녀의 그게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네. 질이 제일 나쁜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네.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원래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자기가 임기응변에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죠. 용산이라는 그 구조가 대통령이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막 하는 것보다는 출근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 내가 기자들하고 상대하겠다. 그 말은 자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말도 잘하고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다 넘길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뭘 했다고 굉장히 언론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이것이 쭉 오면서 이거 그만둬야 된다라는 아마 내부 분위기가 생겼을 텐데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터진 거죠. 네, 그리고 MBC 기자가 또 윤 대통령이 돌아서는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무슨 악의적이라고 한 겁니까? 라고 뭐 질문한 걸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예. 문을 닫았거든요. 안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기자회견 얘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예.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막 나가니까. 네. 근데 기자회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나죠.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예,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1년에 한 번 뭐 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얼마나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혼났습니까? 예. 예. 근데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근데 비공식적인 대화는 한대요. 우리 그게 굉장히 문제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불러서 얘기해요. 옛날 비행기 전용기에서 안에서 몇몇 불러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전화로 특정 기자들은 전화로 대통령 부부하고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영부인이든 간에 통화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그거는 아니죠. 네. 굉장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사실이라면. 예. 예. 근데 영부인하고 통화했다는 기자는 많아요. 아직도. 지금도 그리고 이동관 씨가 예전에 그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자료를 보면 이동관이 칭찬해줘야 될 기자 리스트를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랬다고 한 그랬죠. 자료가 있지 예.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 기사 잘 쓴 기자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영부인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자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박 그게 꼭 사장, 출입 기자는 아니더라도. 예. 박 사장님하고 인터뷰하면 항상 시간이 짧다는 생각인데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이 제대로 가려면 일단 언론인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밑줄을 그은 게 언론 개혁은 언론인이 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데 언론인이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 100% 맞는데 네. 요즘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후배들이 지금 있다, 네. 일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언론인은 옛날에 참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했던 것만큼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예. 많아서 더 많죠 그런 분들이. 예. 잘 살게 되면서 좀 잘 먹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저는 언론 개혁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언론인이 무슨 단체를 만들거나 뭐 법을 만들거나 해서 우리끼리 뭘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언론 개혁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언론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된다. 예전에는 언론인들이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계몽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가르쳐드리고 뭐 이끌어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언론인들보다 지금 집단지성,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그게 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많이 가 있는데 언론인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따라가는 노력만 해도 언론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 같은 부작용은 저는 진짜 뉴스, 좋은 뉴스를 더 잘 만드는 언론을 키워줌으로 해서 해결되는 거지. 가짜 뉴스 만드는 언론을 폐간시키고 징계하고 뭐 이런 퇴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언론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또 나올 거니까. 그러나 좋은 언론, 공영방송, KBS, MBC 같이 훈련된 언론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공영 언론, 또 스픽스라든가 뭐 뉴스타파라든가 이렇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독립 언론들, 이런 언론들을 이 양성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면 저절로 뭐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 지원을 누가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방통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예. 지금 방통위원장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뭐 언론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언론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 참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좀 두려움, 공포를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두려움이요? 왜 내가 언론 개혁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 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회사의 지배 구조가 뭐 오너가 있고 또 그런 경우면은 이제 오너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기자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예를 들면은 검찰이 말해주는 거를 그냥 받아 쓰는 게 자기들은 그냥 객관적인 기사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즉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 독자들의 수준을 언론이 못 따라가는 거를 기자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은 나중에 AI로 대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그럼요. 잘하죠.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받아쓰기도 뭐 50대 50으로 받았으면 쉽죠. 정치부 기사들. 그러나 진실을 탐구하고 검증하고 이런 기자들이 대우받고 잘 되는 그런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란다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인 스스로 각성하는 것 네, 맞습니다. 정말 지금이 얼마나 엄혹한 현실인가. 또 선배들이 틈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하고 깨우쳐 주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뵙죠. 네,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성재 전 MBC 사장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